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지옥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게 있어서 지옥은 친정 식구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버린 사람들 때문에 자라면서도 그랬고 내 가정을 이룬 후에도 고통의 연속이었거든요. 천륜을 앞세워 평생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50살 생일을 앞두고 친정 식구들과 절연을 하게 됐습니다. 나 혼자 참고 끝날 일이라면 다 포기하고 살던 대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처가 잘못 만난 죄로 등에 빨대 꽂힌 채 살아야 하는 제 남편은 무슨 죄인가요? 전성이 착하고 마음이 약해서 제 친정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늘 묵묵히 따라주었던 착한 남편인데 언제까지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도록 놔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친정 식구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이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고들 하죠. 저 역시 어릴 때부터 그 말을 수도 없이 듣고 자랐어요. 제가 태어나던 순간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엄마나 주위 친척들 얘기를 들어보면 첫애가 딸이어서 다들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위안 삼아 주변에서 했던 말이 맏딸은 살림 미천이란 말이었어요. 엄마한테는 그 말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린 것처럼 버거운 말이기도 했어요. 이제 겨우 말을 알아듣게 된 때부터 엄마와 외가 식구들은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말을 해댔거든요. 영훈이 너는 네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첫애로 딸을 낳아서 네 엄마가 얼마나 시댁 눈치를 보고 살았는지 아니? 네가 하나만 더 달고 낳았어도 네 엄마가 그런 구박은 안 받았어. 기집애가 뭐가 급하다고 먼저 태어나서는 지 엄마를 힘들게 한 건지 명훈이가 먼저 태어났어 봐. 네 친가에서 네 엄마를 업고 다녔지. 그러니까 미안한 줄 알고 네 엄마한테 잘해. 제가 기를 쓰고 남동생 대신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닌데 엄한 소리를 들어가며 어린 시절을 보내는 바람에 제 머릿속에는 늘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와는 달리 저보다 5살 아래인 남동생은 태어나던 순간부터 8차선 고속도로 인생을 점지받은 것처럼 주변의 환영은 물론 저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속속들이 누리게 되었죠. 지금은 흔해 빠진 과일인 바나나도 저 어릴 땐 귀한 과일이었는데 바나나가 글러브채에 있어도 제게 주어지는 건 단 하나도 없는 반면 남동생은 질려서 안 먹을 정도로 차별이 심했어요. 바나나 하나 얻어먹겠다고 나의 어린 동생 앞에서 입만 쩍쩍 벌리고 한 입만 달라고 부탁을 했던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때 일이 마음에 상처가 된 탓인지 지금도 저는 과일 가게에 가면 다른 과일은 제쳐두고 바나나부터 집어요. 웃기는 건 그렇게 사와서는 선뜻 제 손으로 까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한 송이에 고작해야 3-4천 원 하는 값싼 과일인데도 어릴 때 금지당했던 기억 탓에 나는 손대면 안 되는 과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 남편은 바나나가 보이는 족족 까서 제 입에 넣어준답니다. 제 손으로는 잘 까먹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맞벌이를 하느라 바빴던 부모님 때문에 저는 어릴 때 거의 방목하다시피 자랐어요. 준비물도 제가 챙기지 않으면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방과 후에 비를 맞고 집에 오기 일쑤였어요.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기 위해 학교로 찾아오는 엄마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나 몰라요. 특히나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날이면 비를 맞고 집에 오는 내내 가슴속이 그렇게 시리더라고요. 머리로는 부모님이 일을 하셔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서운하고 서글픈 마음까지는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남동생이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어쩔 수 없었다고 포기했던 것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늘 일 때문에 바빠서 저를 챙겨줄 여력이 없다고 하셨던 부모님이 제 남동생한테는 너무나도 다른 대우를 해주셨거든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동생이 국민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비를 맞게 된 날이었어요. 동생이 비를 쫄딱 맞고 집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으신 부모님은 엄청 걱정을 하시면서 어린 아들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곧바로 불똥이 제게 튀었어요. 너는 누나가 돼서는 동생도 하나 못 챙기고 뭐 하는 거야? 이 어린 게 비까지 맞고 집에 오게 만들어? 엄마, 나도 우산 없었어. 나도 비 맞고 왔단 말이야. 너랑 명훈이가 같아? 명훈이는 우리 집 기둥이라고 엄마가 몇 번이나 말을 해. 어떻게 누나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챙길 줄도 모르고 되려 큰 소리야? 기집애가 지밖에 몰라서는 저런 걸 어디다 써먹어? 남들은 맞다니 살림미천이라 그러는데 저런 걸 어떻게 살림미천으로 써먹냐고. 아우, 이기적인 년. 한 번만 더 동생 안 챙기고 이기적으로 굴어봐. 집에서 내쫓아버릴 테니까. 동생은 나와 달리 귀한 존재라는 엄마의 인식은 어린 제 가슴에 피멍이 들게 했어요. 나는 비를 맞아도 되고 마시는 건 늘 동생한테 양보해야 하고 나보다는 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면 굳이 부모님은 나를 왜 낳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 존재를 부정하는 엄마의 싸늘한 말에 나는 이 집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고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안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헌신적인 맏딸로 살아가는 거였죠. 그렇게 해도 칭찬은커녕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졌지만요. 제가 학교에 다니던 때만 해도 급식을 하는 학교는 없었어요. 다들 도시락을 싸고 다녔거든요. 저 혼자 학교에 다닐 때는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동생이 도시락을 싸갈 나이가 되니 매일같이 엄마가 손수 도시락을 싸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을 얻어먹을 수는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반찬은 늘 달랐어요. 동생 도시락에는 미니 돈가스며 줄줄이 소시지가 들어있는 반면 제 도시락에는 김치랑 전날 먹었던 밑반찬들이 채워졌거든요. 차라리 내 손으로 싸가는 도시락만도 못한 엄마의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갈 때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중에 애를 낳으면 절대로 엄마처럼 차별하고 키우지 않을 거야. 도시락 반찬도 똑같이 싸두고 바나나도 똑같이 먹이고 옷도 운동화도 가방도 똑같이 사줘야지.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거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한테는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눈앞에서 늘 저와 남동생을 차별하는 걸 보고 자라야 하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도 부모님은 제 성적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집안의 살림 미천이 되라시며 상고에 진학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형편에 너 대학 보낼 여력도 없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가서 뭐해? 상고 나와서 얼른 취직하는 게 백배 천배 낫지. 그래야 명훈이 대학 등록금도 될 거 아니니.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한테는 상고 진학할 거라고 말해. 부모님은 아들 대학 보낼 미천으로 쓰겠다는 이유로 성적이 전교 5등 안에 드는 딸한테 상고 진학을 강요하셨어요. 당연히 담임 선생님은 반대를 하셨죠. 명훈아, 네가 왜 상고를 가? 아니 왜? 너 정도 성적이면 고등학교 때 바짝 등수 올려서 명문대도 노려볼 만한데? 왜 상고를 가겠다는 거야? 혹시 집안 형편이 안 좋니? 그래서 그래? 따지고 보면 저희 집 형편이 자식을 대학에 못 보낼 정도는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가 꽤 잘 되는 편이어서 오히려 주변 친구네보다 형편은 나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부모님이 상고 진학을 원하세요. 제가 남동생에 있어서 둘이나 대학에 보내긴 힘드시다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런다고 전교 5등 안에 드는 애를 상고 진학을 시켜? 명훈아, 선생님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 손으로 벌어서 대학 다녔어. 대학만 들어가면 과외도 할 수 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어서 학비 마련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게다가 정 안 되면 학교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따도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인문계로 진학해. 대학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안 나온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은 제가 많이 안쓰러우셨는지 이후 저희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가 저를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시키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고 끝내 저를 상고에 보내셨어요. 비록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은 물 건너갔지만 그래도 성적이 좋았던 덕에 상고 중에 제일 좋다는 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 중학교 동창들과 달리 상고 교복을 입게 되었을 때는 왠지 위축되고 기분도 많이 울적했는데 막상 학교에 다니고 보니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그래도 상고 중에 성적이 최상위 학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공부도 꽤 했던 애들이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생들을 대우해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종종 학교에 찾아오는 선배들만 봐도 대학을 나온 사람들 못지않게 좋은 회사에 취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을 보며 저도 희망을 갖게 되었죠. 학교에 찾아왔던 선배들 중에 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회사에 다니면서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졸업장을 따면 대졸로 입사한 사원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돈을 벌면서 남은 시간에 공부까지 할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격증 준비도 하고 어떻게든 복지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기를 쓰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 덕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선배 말 맞다나 야간대학도 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저처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7살이나 많았는데 왜 이제야 공부를 시작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고 이제야 자기 공부를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런 놈을 어떻게 대학을 안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둘째 대학 보내고 막내가 취직하는 것까지 보고서야 내 소원풀이를 하게 된 거죠. 다행히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등록금도 보조받고 있어요. 주변에선 대학 졸업하면 더 좋은 회사로 옮기라고 그러는데 난 안 그럴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을 줄도 알아야죠. 비록 작은 사업체지만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강의실 내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말수도 적은 편이라서 선뜻 말을 걸기 힘들었는데 막상 말을 붙여보니 자기 사생활까지 술술 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던 건 아니고 저한테만 유독 살갑게 대했던 거더라고요. 남편은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한자도 많이 알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옆에 붙어 있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야간대학을 함께 다니는 사이 저와 남편은 자연스레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주변에 공부는 않고 연애만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공개 연애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요. 우리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꽤 났기 때문에 동기들은 우리가 CC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지 툭하면 제게 소개팅을 해준다고 해서 남편이 소가리를 하게 됐지 뭐예요. 결국 참다 못한 남편은 우리가 사귄다는 걸 밝혀버렸고 그로 인해 남편은 어린 여자를 채갔다고 도둑놈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일과 학업 그리고 연애까지 3마리 토끼를 잡는 동안 저희 집에서는 부모님의 계획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애초에 남동생을 대학에 보내려고 저를 상고에 보냈던 부모님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남동생은 대학에 진학할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였죠. 정확히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는 거였지만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오냐오냐 해서 그런가 뭐든 끈기를 가지고 달려드는 법이 없던 동생은 공부도 금세 손을 놓고 말았어요. 대신에 당시 한창 유행하던 스타크래프트에 빠져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엄마랑 아빠가 어르고 달래다가 그래도 안 되니 생전 처음으로 맥까지 들었지만 동생은 말을 안 들었어요. 오히려 반항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내가 왜 게임에 빠졌는데. 다른 집 부모들처럼 놀이동산에도 같이 가주고 주말마다 같이 놀아주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내가 하고 싶다는 것도 못하게 하냐고. 그동안 방치했으면 앞으로도 쭉 모르는 척하고 살아. 이제 와서 부모 노릇하겠다고 나서지 말라고. 목에 핏대까지 세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아들 앞에서
부모님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되었어요. 바쁜 와중에 그래도 아들한테만큼은 해줄 수 있는 걸 전부 해줬는데 그런 자신들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따지는 아들을 보니 그간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앞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어차피 나 같은 돌머리는 공부해도 대학 절대 못 가. 그러니까 헛된 꿈 갖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비록 공부는 못하는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은 제대로 했던 동생은 아득바득 자신을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님의 뜻을 한 번에 잘라버렸어요. 당시에는 이런 동생이 이해가 안 갔어요. 복에 겨워서 저런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동생이 군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는 누나가 나 때문에 누릴 건 못 누리고 희생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편하지만은 않았어. 누나도 알잖아. 난 누나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뭔가에 악착같이 달려지는 성격도 아니라는 거. 그런데도 엄마랑 아빠는 늘 나한테 기대를 하잖아. 난 능력도 안 되는데 말이야. 엄마 아빠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모르긴 해도 항상 나랑 누나를 비교하고 있었을걸? 딸은 아무것도 안 해줘도 지가 알아서 다 해내는데 기껏 투자한 아들은 왜 이 모양일까? 근데 그거 알아? 부모가 말을 안 해도 당사자인 나는 느낀다는 거.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 순간 누나라는 벽 앞에서 좌절감을 맛봐야 했어. 차라리 내 누나가 공부도 못하고 노는데 정신 빠진 구제불능 날라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누나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거야.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해졌다고 말하는 동생을 보니까 서운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생 말을 100% 인정할 수는 없지만 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든 걸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됐을까 생각했거든요. 동생이 군에서 제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결혼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 동생 대학 등록금을 대려고 적금을 들어두었던 제 월급은 고스란히 제 결혼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동생이 대학에 못 들어갔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류 독감의 여파로 부모님이 하시던 닭갈비집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도 한 번씩 조류 독감이 돌긴 했지만 그 애는 유독 심해서 몇 달이나 장사를 제대로 못한 부모님으로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 바람에 부모만 믿고 일도 않고 백수로 살던 동생 역시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제 동생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지만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힘들다고 뛰쳐나와 버리더라고요. 괜히 소개를 해준 제 남편만 신용을 잃게 된 셈이었죠. 그런 아들을 탓해야 할 부모님은 오히려 제 남편을 원망했어요. 지는 넥타이 매고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남의 귀한 아들은 땡 뺏어서 일을 하게 해? 이런 삼복더위에 작업복까지 입고 일하라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 직장이라고 별 그지 같은 거 하나 구해주고선 자기가 처남 직장까지 해줬네. 생색에다 내고 말이야.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야. 지 동생이라면 그런 자리 소개하겠냐고. 그럼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는 녀석한테 어떤 자리를 주선해줬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내 부모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선수치더라고요. 아우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에 마음이 급해서 처남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할게요. 그러니 노연 푸세요. 남편은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모습에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끼어들면 오히려 엄마 화만 돋우게 될 거고 그러면 곤란한 건 제 남편이라는 걸 알기에 꼭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 손을 잡고 대신 사과를 했어요. 여보 미안해. 명훈이 때문에 회사 쪽에 당신이 곤란한 상황이 됐잖아. 그런데도 엄마는 명훈이 잘못은 생각 않고 당신 탓만 하고. 내 친정 식구지만 정말 이럴 땐 이해가 안 가. 미안해 여보. 당신이 왜 미안해. 그리고 처남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철없이 군 거 알게 될 거야. 남의 돈 받고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차차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장모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부모 입장에선 내 자식의 제일 중요한 건 당연하잖아.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큰 백은 부모라고 하는 거겠지. 아, 이럴 땐 정말이지 차남이 부럽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항상 내 편을 들어주셨을 텐데. 난 부모도 없는데 그럼 누가 내 편을 해주나? 누가 해주긴 여기 있잖아. 나 앞으로는 내가 당신 편 해줄게.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센 마누라 백을 가진 사람이니까. 부모가 없어서 백이 없다는 남편이나 부모가 있어도 백이 없는 저나 결국엔 서로가 서로의 백이 되어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로도 제 친정에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은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갔고 기껏 도움을 주고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되려 왜 더 잘해주지 않았냐는 핀잔만 듣곤 했어요. 나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툭하면 내 남편 탓을 하는 건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과도 싸우고 남동생과도 다투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모조리 내 남편한테 돌아가지 않겠어요? 명훈이 제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자네랑 결혼하고부터 애가 이상해졌어. 전에는 부모 말이라면 꾸벅하던 게 이젠 툭 하면 달려들기 일쑤고 요즘엔 아주 내가 명훈이 무서워서 말도 못 꺼내겠다고. 사위 하나 잘못 들여서 이게 무슨 꼴인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엄마랑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든 거잖아. 왜 꾸준히 이 탓을 해? 저도 지지 않고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거실에 앉아 담배를 태우시던 아빠가 제 다리를 집어 던지시며 소리치셨어요. 둘 다 시끄러. 이놈의 집구석은 어떻게 된 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가장에 앉아있는데도 어떻게 애미랑 딸년이 싸움질을 하느냐고. 이러니 집안 꼴이 잘 돌아갈 리가 있나. 명훈이 너 앞으로 부모한테 그따위로 굴 거면 집에 오지 마라. 박서방, 자네도 이제 내 집에 드나들지 마. 아주 둘 다 꼴도 보기 싫어. 장인어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노연 푸세요.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잔하러 가시죠. 근처에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소 곱창집이 생겼더라고요. 가서 저랑 소주 한잔 하시면서 기분 푸세요. 그 말에 아빠는 못 이기는 척 사위가 이끄는 대로 집을 나가셨어요. 자식인 저도 화가 나서 부모랑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은 판인데 남편은 어떻게든 장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잘 마시지 못하는 술을 마신다고 아빠랑 나가더라고요. 매번 이런 식으로 모든 수습은 남편이 하게 되니까 저도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저희 부부는 제 친정 식구들한테 호구 잡힌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남동생 결혼만 해도 그래요. 30이 다 되도록 벌어둔 돈도 한 푼 없는 놈이 이제 갓 20살을 넘긴 여자애를 데려와 혼전 임신을 했으니 결혼시켜달라고 때를 쓰지 뭐예요. 다 큰 성인이 결혼을 하겠다도 아니고 결혼을 시켜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이제는 본인 소유의 가게도 없이 남의 가게에 월급을 받고 일을 나가던 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 저희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 넌 얼마 해줄 수 있냐? 몇 달 뒤면 명훈이 애도 나오는데 결혼식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신혼집은 마련해 줘야 할 거 아니야? 얼마나 해줄 수 있어? 얼마를 해주다니? 엄마,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리고 지들 결혼은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명훈이 결혼자금을 묻냐고. 나 결혼할 땐 10원 한 장 안 보태줬으면서. 그래도 너는 대학도 나왔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니잖아. 명훈이는 대학도 못 다닌 탓에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결혼을 해. 돈 잘 버는 누나가 챙겨줘야지. 달래 맏딸을 살림 미천이라고 하는 줄 알아? 긴 말 필요 없고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줘. 일단 집은 마련해 줘야 하니까. 장사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어쩌면 그렇게 계산이 어두우신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제 대학을 누가 보내줬는데요? 제 스스로 벌어서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매번 부모님은 마치 저만 부모 도움으로 대학 다니고 동생은 그 혜택을 못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을 하자면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걸 토로한다고 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소귀의 경읽기나 다름이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제 남편을 닥달해서 5천만 원을 대출받게 하셨고 남동생은 그 돈으로 전셋집을 구해 신혼을 시작하게 됐어요. 말로는 대출만 받아주면
매달 얼마씩 돈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부모님이고 동생이고 간에 원금은커녕 이자 한 번을 안 갚았거든요. 그 일로 얼마나 남편한테 눈치가 보이던지. 그런데도 남편은 형제끼리 그럴 수 있는 거라면서 손윗사람인 우리가 참자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호구 잡힌 우리 부부는 쉽게 제 친정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집에 뭐가 망가질 때마다, 부모님이 병원 신세를 질 때마다, 심지어 가족들이 모여 외식을 할 때도 늘 지갑을 여는 건 우리 부부였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돈 내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렇게 20년 넘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부모님과 동생 내외는 더욱 뻔뻔해졌고 제 남편 등에는 제 친정 식구들이 꽂은 빨대가 더욱 깊게 박혀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희망퇴직 명단에 오른 거예요. 선대 회장님의 총애를 받았던 남편이 있지만 그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회사 내에서 입지가 좁아졌는데 결국엔 50대 중반에 쫓겨나게 된 거였어요. 평소 새로운 회장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회사가 몇 번이나 휘청했었는데 그때마다 신임 회장과 대척점에 섰던 게 남편이었거든요. 결국엔 그때 박힌 미운 털로 인해 쫓겨나게 된 거였죠. 사실 제 남편이 신임 회장을 말리지 않았다면 진작에 회사는 넘어갔을 텐데도 그 공적은 생각도 않고 감정만 앞세운 인사라서 남편은 많이 서운해했어요. 선대 회장님께서 대학 진학을 도와주신 덕분에 야간대를 나왔던 남편은 정말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50 중반의 희망퇴직이라니 너무 잔인하잖아요. 저는 남편한테 선대 회장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청춘을 바쳐 쌓았던 모든 공적과 스펙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서 이제는 회사에서 자신을 잡는다고 해도 남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직장인으로 살아온 저로서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앞으로 살아갈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희망퇴직을 당한 데다 우리에게는 고3 아들까지 있어서 사실 자존심을 앞세울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고집을 부리지 않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그걸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남동생이 전화해서는 얼마 뒤에 있을 아빠 칠순에 괌으로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그러지 뭐예요. 정확히는 괌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저희더러 경비를 내라는 소리였지만요. 명훈아,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안 돼. 네 매형이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 당장 수입이라곤 내가 마트에서 파트타임 뛰는 거밖에 없는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겠니? 그냥 이번엔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정도로 하자. 가족여행은 엄마 칠순 때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가는 걸로 하고.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동생한테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말귀든 못 알아먹는 건지 철딱서니가 없는 건지 글쎄 이러지 뭐예요. 당장 월급 이행 못 받는다 쳐도 퇴직금은 받을 거 아냐. 3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퇴직금도 꽤 나올 테고. 그 돈이면 여행 경비 내고도 남지 않아? 유럽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꼴랑 괌 여행인데 돈 몇천밖에 더 들겠냐고.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지우도 그렇고 괌 가고 싶다고 난리란 말이야. 지금껏 지는 집안일에 돈 한 푼 안 냈으면서 지 돈 아니라고 돈 몇천을 우습게 하는 꼴에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뭐 이 자식아? 꼴랑 괌? 그래, 그럼 돈 몇천밖에 안 드는 여행이니까 이번엔 네가 내라. 그러면 우리도 갈게. 어떻게든 내가 이날 이때까지 네 매형 등골 빼먹고 살았으면서 직장에서 나오게 됐다는데도 네 식구들 공짜 여행 보내줄 생각만 하니? 네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너 신혼집 얻을 때 보증금 누가 해줬어? 너 PC방 말아먹고 치킨집 차릴 때 누가 돈 대줬냐고. 그때 은행 대출 받은 1억 2천 아직도 우리가 갚고 있어. 매년 너한테 들어간 돈이 그리고 자그마치 3억이 넘어. 그 돈만 회수해도 우리 식구 걱정 없이 산다고. 그런데 어쩜 매형 걱정은 하나도 않고 네 식구들이랑 공짜 여행 갈 걱정만 하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무 화가 나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랬더니 동생도 미안하다며 꼬리를 내리곤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이나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아서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캐리어 좀 빌려달라고요. 캐리어? 그건 갑자기 왜? 그랬더니 엄마가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경동시장에 참기름을 사러 가는데 들고 오기 무거워서 여행 가방에 담아올 거라나요? 그럴 게 뭐 있어. 김서방한테 태워다 달라고 하면 되지. 잠깐만 있어봐. 이희한테 말해볼게. 그러자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리더라고요. 아니다. 그럴 거 없어. 그냥 내가 하나 사고 말지. 암튼 필요 없으니까 전화 끊자. 순간 쎄한 게 엄마가 제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이 녀석이 안 받지 뭐예요. 올케한테 해봐도 역시나 안 받고요. 그래서 동생네 집으로 가봤는데 거기서 듣지 말아야 할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가게 안쪽 테이블에 저희 부모님이 와 계셨는데 손님이 뜸해서 그런지 동생 내외도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난 누나가 갑자기 왜 전화했나 했더니 이게 다 엄마 때문이었구나. 엄마도 그렇지. 그깟 캐리어 얼마나 한다고. 그냥 하나 사면 되지. 뭘 누나한테까지 전화해서 가방을 빌려달라고 그랬어. 하마터면 우리 괌 여행 가는 거 들킬 뻔했잖아. 들어보니까 매형이 회사 그만둔 것도 아니고 잘린 것 같던데 그러다가 앞으로 우리한테 엉겨붙으면 어쩌려고? 저번에 누나랑 통화해보니까 여차하면 그동안 빌려준 돈 다 내놓으라고 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누나 심기 건드리지 말고 살살 달래놓고 연락 않고 사는 게 최선이야. 이제 단물 다 빠졌는데 누나 내랑 연락하고 지내봐야 우리 선에 떨어지는 것도 없어. 맞아요, 어머님. 침몰하는 배에서는 얼른 발을 빼는 게 상책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내심 아쉽다는 표정으로 그러시더군요. 누가 그걸 모르니? 그래도 한 번 쓰고 끝날 여행 가방을 굳이 돈 주고 사려니 아까워서 그랬지. 예, 이번 여행 가는데 내가 2년 부은 적금도 깨고 개도 깨고 네 아빠 비상금까지 탈탈 털었어. 여행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아주 개털이라고. 엄마, 우리 치킨집 잘 되면 그땐 우리가 낼 테니까 너무 생색 좀 내지 마. 매형은 20년간 집안 행사에 돈 다 내고도 한 번도 생색 안 냈는데 엄마랑 아빠는 왜 이렇게 쪼잔해? 암튼 누나한테는 우리 괌 여행 가는 거 비밀이니까 다들 입단속 잘해야 돼. 당장 내일 출발인데 재수없게 누나한테 들키면 귀찮아지잖아. 얼마나 열중해서 여행 계획을 짜는지 제가 가게에 들어와 있는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 길로 조용히 동생네 가게를 나온 저는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어요. 차라리 부모도 형제도 없는 고아였다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미친년처럼 터덜터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남편이 술을 한 잔 걸치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체격 좋고 탄탄하던 내 남편은 어디 가고 이제는 반 늙은이가 돼서 어깨가 축 처진 걸 보니 멈췄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엉엉 소리까지 내며 남편한테 안겨 울었더니 남편이 제 머리를 쓸어주며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명훈이 누가 울렸어? 말해봐. 내가 아주 아작을 내줄 테니까. 혹시 나 때문에 온 거야? 회사도 잘리고 이제 돈 못 벌어다 주는 못난 남편이라서? 누가 당신 보고 못난 남편이래?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왜 잘려? 당신 발로 당당하게 나온 거잖아. 그깟 회사 다시 받아준데도 절대 안 보내. 괜히 남편한테 미안해서 큰 소리를 쳤더니 남편이 글쎄 그러지 뭐예요. 이거 곤란한걸? 회사에서 나보고 다시 와달라던데 당신 무서워서 절대 가면 안 되겠네? 그 말에 안개가 꽉 낀 것처럼 답답하던 머릿속이 순식간에 확 풀리는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뭐라고? 회사에서 다시 오래? 정말? 그럼 가야지. 당장 가야지. 이 사람 좀 보게. 좀 전에는 절대 가지 말라더니 이젠 당장 가라고 그러네. 어쩌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편은 저를 놀리면서 희죽대고 웃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그날 함께 술을 마신 상대는 다름 아닌 선대 회장님이었더라고요. 제 남편이 쫓겨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회장님은 아들한테 회사를 넘기기로 했던 약속을 깨고
다시 회장 자리에 복귀하셨다네요. 그리고는 제 남편을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당신 아들은 그 밑에 전무로 앉혔다더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한다며 남편은 다시는 입을 일 없을 줄 알았던 양복과 셔츠를 꺼내다 달아달라고 했어요. 양복이랑 셔츠뿐이겠어요? 남편이 해달라면 양말에 팬티까지 다 달아줘야죠. 그렇게 제 남편은 다시 회사에 복귀를 했고 저는 그 길로 차를 몰고 공항으로 갔어요.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한 서류까지 챙겨든 채로요. 입국장에서 남동생 이름이 적힌 플랜카드까지 들고 서 있었더니 막 입국장으로 나오던 동생 내외와 제 부모님이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저를 보고 놀라더군요. 명훈아, 여기야. 누나가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잖니. 그래, 괌 여행은 잘 다녀왔어? 네 인생의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텐데 신나게 놀고 오지 그랬니? 엄마랑 아빠도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걸 보니 여행이 즐거우셨나 보네? 아, 그 캐리어가 이번에 새로 산 거구나? 딸내미는 남편의 회사에서 잘리는 바람에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캐리어 사기 아까워서 그거 빌려달라고 전화를 다 하고. 엄마도 참 대단해. 그래도 엄마가 끝까지 그렇게 매정하게 낳아준 덕분에 나도 확실히 마음을 정할 수 있었어. 긴 여행에 피곤할 테니까 요점만 간단히 할게. 일단 엄마랑 아빠 몫은 8,700만 원이야.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돈 내준 거 있지 않았겠지? 그리고 명훈이는 아우 이거 좀 세다. 너 신혼집이랑 네 차 살 때 들어간 돈이랑 지우 학원비 모자란다고 수시로 빌려간 돈. 그리고 치킨집 차린다고 대출 받아달라고 했던 돈까지 도합 3억 4,500이네? 너 이거 갚으려면 치킨집도 정리해야겠다? 하긴 네가 정리 안 해도 내가 가압류를 걸 테지만 다들 내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고 있지? 이 돈 한 푼도 빼지 말고 싹 다 갚아. 다들 알 거야. 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상공에서 3년 내내 전교 1등이었다는 거. 내가 아주 이 돈 계산은 끝내주게 해. 대기업에서도 알아주는 솜씨였거든.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끝내고 정리한 내역이니까 의심스러우면 각자들 통장 내역 들춰가며 맞춰봐. 절대 틀릴 리 없겠지만 기한은 딱 90일이야. 90일이 지나면 날마다 이자 올라가니까 서둘러 갚도록 해. 우리 간의 동계산 끝나면 그날로 부모 자식 관계도 끝나는 거고 남매 관계도 끝나는 거니까 깔끔하게 처리하자고. 그동안 너무너무 야속했고 사무치게 서운했어. 그래서 아주 징글징글하게 정 떨어졌으니까 이번 생에 다시는 만나지 않도록 채무관계 깔끔하게 끝내줘. 적어도 인간이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줄 거라 믿어. 저는 서류 봉투에 담아간 채무 내역서를 건네고는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동안 가족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어떻게 된 게 단 한 번도 이 사람들한테 저는 가족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도 안 나는 거 있죠. 그와는 반대로 부모님과 동생은 제가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댔어요. 전화를 안 받자 문자를 보내는데 하나같이 구구절절 하더군요. 결국은 돈 문제는 없던 걸로 해달라는 거였지만요. 예전 같으면 가족인데 그냥 용서해주라고 했을 남편도 이번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90일 동안 내 부모와 동생 내외랑 피 터지게 싸워가며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이 돈을 다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쥐어짜니까 어떻게든 받게 되더라고요. 그 말은 돌려 말하면 부모님과 동생한테는 저한테 받을 돈을 갚을 정도의 여력이 있었다는 반증일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죽는 소리를 하면서 저와 제 남편 등의 빨대를 꽂고 신나게 쪽쪽 빨아댔던 거죠. 혹시 제 사연을 듣고 마치 내 얘기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이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